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초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바닥론의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초 쌓여있던 급매물이 속속 소진되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설사도 가게도 빨간불, 부동산 대출 비상사태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에 중소건설사들의 부도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떤 우려 속에서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폐업했던 이 건설사가 248개로 조사가 됐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종합건설사가 이제 폐업을 했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65%가 증가된 거고요. 2011년 상반기 이래 12년 만에 최대치인데, 그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리먼 사태 이후에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설사들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폐업이 많아지고 있고, 보통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시행사, 그다음에 이제 종합건설사, 그다음에 하도급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전문 건설 업체로 되는데, 이 중간에 껴져 있는 이제 원도급자, 그러니까 종합건설사가 이렇게 많이 폐업을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시행사도 안 좋고 하도급 받는 이런 그 전문 건설 업체도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본다 보면 건설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 건 맞고, 근데 왜 안 좋아졌냐 봤더니 이게 대출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상호금융 쪽에서 일단 PF 대출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언론에서는 계속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계속 보도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쪽으로 돈이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소건설사 포함해서 이런 건설사들이, 종합건설사들이 뭐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 대출도 연장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뭐 사면초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PF 부실 대출로 인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교수님. PF 부실과 금융 이슈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건설사 부도가 주택 수요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고요. 또한 지금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우려까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건설을 못하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 논리로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지만,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PF 사태로 인한 공급의 감소라는 게 규모도 크지 않으려니와 이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만큼 이게 큰 이슈는 아니다. 따라서 PF 부실로 인한 건설의 공급의 문제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 이렇게 논리가 뛰는 거는 네. 굉장한 비약이다. 그래서 비약이다. 공급 축소 문제를 일단 접쳐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PF 부실이 그러면 얼마만큼 그 건설 시장을 신축 시장을 망가뜨릴 거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근데 제가 그 PF 대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3월 말 현재 통계로 지금 PF 대출이 131조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증권사거든요. 네. 증권사가 지금 뭐 연체율이 지금 16% 넘어가고 아마 5월, 6월 통계는 훨씬 더 클 텐데,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험도 0.7%고 저축은행이 높긴 한데 4%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PF 대출의 부실 문제로 인한 문제는 증권회사의 문제지 다른 금융기관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걸 너무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증권회사가 지금 PF 대출에 물려 있는 게 총 잔액이 5조쯤 돼요. 5조, 6조 정도 사이거든요. 이 규모가 작다. 물론 해당 증권사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이겠지만 네네. 우리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문제로 인한 뭐 부동산 시장의 뭐 공급 또는 뭐 금융기관의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다. 몇몇 증권회사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증권회사도 대형 증권회사가 아니라 중소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PF 대출에 대한 부실에 따른 규모가 작고 또 일부에 대한 어떤 증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에 있어서 영향은 미약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기존에 우리 지금 PF 대출, 이제 부동산 대출 외에 지금 최근에 가계 대출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지금 가계 대출에 대한 위험성도 좀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언론에 보면은요, 뭐 주택 심리 살아났다, 그다음에 가계 대출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뭐 주택 구매 심리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좀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뭐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주택 매매 거래량, 뭐 청약 경쟁률 높아진다 이런 거는 일단은 특정 지역,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얘기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방의 미분양은 역시나 지금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5월 주택 통계를 가봤더니 국토교통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한 68,8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84%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분양이 뭐 다시 한번 살아난다 이런 얘기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 이제 국한된 얘기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PF 대출의 부실 그리고 가계 대출에 대한 위험성까지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금리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또한 지금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는 또 그렇지만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주담대 변동금리가 중고금리로 쓰이고 있는데 코픽스가 2달째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지난 7월 달에 미 기준금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지금 한국 기준금리와 지금 2%포인트 이상이 좀 차이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실거래 가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바로 해야 된다. 그 뭐냐 하면 이게 실거래가가 실제로 계약을 한 가격을 통계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세가 낮단 말이에요. 그럼 안 팔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당히 낮은데도 이건 매물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거래 가격을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싶은데 값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나는 아예 안 팔고 나중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이 된 가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실제 가격보다는 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코픽스가 2달 연속 상승했는데 이거는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좀 막 낮춰서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힘이 작용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못 견디는 거죠. 왜 못 견디냐?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금리, 예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코픽스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 몇 달 동안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 것은 정부가 좀 죄송하지만 인위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낮추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당연히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하고 한국 기준금리하고 2%포인트 네. 차이가 지금 났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 지난 방송 때 말씀하셨던 환율 방어에 대해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환율 방어가 과연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75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금리 역전 규모가 큰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 1.75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돈이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 돈이 강세인 이유는 뭔가 제가 들여다봤더니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1년에 한 700억 불씩 나갔거든? 네네. 그럼 나가려면은 달러를 사야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년 들어와가지고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나가는 돈이 확 줄었어요. 그게 이제 환율을 내리는 요인이 됐고, 둘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채권 투자를 하면 정부가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작년 10월서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채를 사면 국채 수익률도 빵빵하지만 소득세를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은연중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달러를 좀 많이 실탄을 비축해도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지금 쟁여놨어요. 네. 그게 시장에 나오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 지적이 뭐냐면 앞으로 2% 금리 차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왜? 환율만 내려가주면 될 수 있다. 근데 환율이 내려가주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건들이 더 빵빵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우리 외국에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많이 안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실탄을 많이 쟁여놓으면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윤석열 정부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여기에 관건이 뭐냐? 내년도 총선이란 말이에요. 총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한국 정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겠어요? 경제에 이게 영향을 미치죠. 예, 있다, 저는 그래서 거죠? 이 총선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작용할 것 같아요. 미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차이에 따른 환율 방어까지 좀 알아봤고요. 우리 평론가님도 이제 경제평론가로서의 지금 환율에 대한 게 지금 민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방송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폭등했던 거를 예전에는 공급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췄지만 결국 보니까 환율 유동성이었단 말이죠. 네네.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게 우리 한국 기준금리는 동결을 시키는 반면 네네. 현재 지금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겠다는 어떤 뉘앙스는 아직 푼 게 없고요. 네네. 그럼 과연 이 지금 2% 이상의 포인트가 차이 나는 이 시점에서 네네. 전반적인 경제 여건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영끌했던 우리 그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은 2%포인트 정도 이제는 금리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환율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환율에 좀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방어가 사실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주식시장 좀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에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방어가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제 2%포인트 정도 벌어진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 어떻게 반응할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교과서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이 봤을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환율을 뭐 달러 싸들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이제 조만간 뭐 금리를 한번 더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지금 뭐 가계 부채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 뭐 금리 동결이 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번 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영끌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대한대출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대출이 상품도 있겠지만은 시중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을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대안하는 사례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도상환 수수료겠죠.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미 아시겠지만 3년 이내에는 사실 수수료를 냅니다. 그럼 3년이 보통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3년 넘어가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셔야 되겠는데 자녀 대출이 3개월 미만인 것도 사실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사실 중도산소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는 거겠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특례보금자리를 통해서 또 많이 갈아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금리나 요구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담대 금리나 요구권이 이게 되나요? 라고 이제는 질문하실 텐데 원론적으로 됩니다. 은행에서 안 해줘서 그런 거지 사실 주담대도 금리나 요구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불만이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담대 받는다 그러면 내 신용 다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금리나 요구권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무슨 담보부 대출에서 무슨 금리냐 요구권을 요구하냐 이러는데 이거 돼요 사실. 되는데 실제 금리나 요구권을 요구하게 되면은요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금리나 요구권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해봤자 0.01%거든요. 이게 요거밖에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조금 정부가 과감하게 좀 메시지를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불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특례보금자리론 네네. 그때 한도라고 할까요? 전체 금액이 한 40조 원 정도로 했던데 아직 좀 남아 있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 아직 남아 있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께서 일단은 지금 그 이자 부담이 심하신 주담대 받으신 분들의 어떤 도움 말씀까지 좀 주셨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비상사태 부동산 대출과 그리고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부동산 시장의 영향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터질 게 터졌다. 반복되는 부실 시공 논란입니다. 자, 과거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부터 최근 인천 검단의 순살자이까지 자, 끊임없는 부실 시공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순살자이라는 네. 뭐 별명이 좀 붙여졌죠. 이제는 검단 신도시인데 아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검단 신도시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놨었거든요. 뭐 도색까지 다 해놨습니다. 몇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도색까지 된 동도 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논란이 돼서 이번에 이제는 GS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시 시공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GS건설이 이번에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통뼈캐슬 이런 또 별명도 붙여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철근이 이제 외벽 뚫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애칭도 붙이게 됐고, 후르지오 이런 얘기는 후르지오 이것도 검암역 쪽이죠. 이제는 사실 이런 이제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K건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안전성 튼튼하게 잘 짓는다라는 이제 K건설의 그 위상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좀 뼈아프고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2022년도 도급 능력 평가 10대 10개 순위 안에 들은 그 건설사들 네. 그리고 브랜드 순위에도 상위 브랜드 순위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들의 지금 부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부실 시공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직 그 단답 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저는 이게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가만 들여다보면 철근을 빼먹거나 네. 또는 뭐 부실 그 재료를 쓴다거나 이제 하는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지난 한 2, 3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철근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요인이 하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 시행사가 시공사 선정을 하고 시공사가 1차 하도급자를 이제 해서 공사를 맡기는데 그렇죠. 이게 하도급자가 또 재하도급, 제재하도급으로 막 내려가면서 결국은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들은 계약 금액에 형편없는 저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아주 고질적인 병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난 이런 사태가 터지면 도대체 정부는 뭐 했나? 이게 다 주택관리법도 있고 물론 법도 문제가 있지만은 도대체 이걸 관리해야 할 그 국토교통부는 감독 안 하고 뭐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공 그 하는 구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부품을 좀 빼먹고 하는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감독 체계가 형편없는 그런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그거를 이제 감독하는 그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주택법에는 한 번 하게 돼 있는 시공 후 이 그 감독을 뭐 4번으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여다 보니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4번을 하긴 하는데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점검은 입주자가 해야 된다. 그렇죠. 입주자가 가지고. 마지막 그것은 입주자가 다 못하니까 입주 대표자가 마지막 입주하기 전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허락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실제로 실입주자가 점검에서 빠져버리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뭐 공무원이 한 번 할 걸 4번 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번에 침수 사태도 봤지만 공무원이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들의 입주자들이 이제 입주하기 전에 가서는 이제 한번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준공 이후에 가가지고 이제 입주민들이 가서 이제 한번 둘러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검사를 반드시 물론 우리 국가기관도 해야 되겠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오케이를 해야만 공사가 끝나는. 그래서 입주자들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줘야만 저는 이 문제가 빠르게 저는 해결이 될 알겠습니다. 거라고. 그 해결책에 대한 뒤에서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 부실 시공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를 아까 처음에 거론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철근을 뭐 빼먹는다든 이렇게 네.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과연 지금 거론됐던 아파트들만의 문제인가? 네. 그 다른 아파트들은? 라고 물음표를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 내용에서 지금 질문 제가 지금 의문 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항상 이게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졌던 아파트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아파트 지어진 거 다 최근 한 2, 3년 내내 지어진 것들 다 전수조사해서 이거 진짜 철근 빼먹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선분양 후시공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네. 본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제 선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후시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적은 돈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수요자 입장,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계약금 내고 잔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내고 잔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서 내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좀 줄어드는 부담이 좀 덜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선분양을 또 하시는 거고 단점이 금방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이제 부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빨리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는 입주 시점의 그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야 그러면 선시공하고 후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그러면 안 되겠느냐라고 나오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실 시종을 좀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가 이제 후분양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 보고 내가 이거 들어갈지 말지,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잘 지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 시공 같은 경우는 사정이 예방이 가능한 거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이게 받아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 내고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 리스크가 좀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 뭐 분양자 입장에서 당장이 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뭐 부실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 입장에서 평론가는 지금 그 선시공 후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교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현재 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그리고 건설사들의 구조상 선시공 후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가능 안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아까 그 건설 시행사나 특히 시행사의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돈으로 뭐 빌리든 어쩌든 간에 다 지어놓고 팔아야 되니까 선시공하고 나면 자금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그 부담도 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조금 비싸질 텐데, 비싸진다고 한들 얼마나 빌려지겠어요? 이 공사 대금이 총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하고 공사 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결국은 금융 비담은 10억에 대한 3년 이자 부담 정도가 될 테니까, 난 그게 가격 때문에 이 제도를 못 한다. 난 그거는 그건데, 문제는 선시공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가 자금력이 충분해가지고 지어갖고 선시공해서 후분양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배관에 물 안 샌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 철근을 빼먹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런 문제라서 선시공도 상당히 그 부실 시공을 줄일 수 있는 부분적인 해법은 되지만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모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네. 모든 시공을 동영상에 담아라 네. 라고 하는 건설 현장 블랙박스 도입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 민간 건설사들 지금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는데 거기서도 저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찍어 놓으면 누가 봐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찍어 놓으면 뭐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뭐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블랙박스 보고 이거 부실하구나,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찍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따라서 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그래서 경기도가 마련한 서울시가 마련한 블랙박스 제도도 좋고, 그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4번 점검,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 4번 점검하는 제도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입주자가 또는 입주자 대표가 또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전문 그 감시 기관이 있어야 된다.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입주자를 대표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 일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관리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들이 이제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이제 그 공정별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못 믿으니까. 못 믿죠. 못 믿으니까. 네. 아예 그럼 입주자들이 그렇죠. 전문적으로 위임한 기관을 예. 만들어서 만들어서 법적 태도들이 아래서 그렇죠. 진행하는 것이 언제든지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선사 같은 경우에 조선사 한번 가보시면요. 네. 이 금액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선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그 인도할 때까지 선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 짓는 과정을 감독을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그 감리 회사도 뭐 결국은 건설 회사, 시공회사나 시공사하고
한통속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공무원들도 한통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입주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그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과연 지금 오세훈 시장의 건설 현장 블랙박스 도입이 어떤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실효적으로 그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네. 또한 지금 불안한 입주자들, 지금 입주자들이 지금 입주하실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0년도부터 지어졌던 아파트들 그 경우에는 그럼 하자에 대한 대처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 하자의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겠는데 일단 하자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상, 기능상 이런 것만 보시는데 이게 미관상 하자도 하자의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자가 나오는 게 이제 마감공사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2년 안에 이제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도배, 타일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고 새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무조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진이겠죠. 사진도 원거리에서 한번 찍고 이제 근거리에서 한번 찍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 장을 찍어 놓으시고요. 요즘에 가장 또 많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하자를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 가서라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는요, 정말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뭐 입주자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분양 받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건설사 쪽으로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준공 승인 나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제는 사업자가 부실공사 하자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 이제는 이거를 의뢰하는 경우에서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케이스로 이제 가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 분쟁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바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통 흘러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사에서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좀 스무스하게 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 분양받아서 새 집 들어가신 분 다 아세요. 이게 하자를 요청하면은 건설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도급에 하도급 이게 정말 개인 사업자들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스럽게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건설사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 계속적으로 하자를 잡아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말 그대로 현실적인 얘기지만 언론의 도움을 받는 거 그러면 건설사들이 사실 끔뻑 죽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이게 현실적인 얘기지만은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셔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슈 마지막 내용으로 불안한 입주자들의 아파트 하자 대처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반복되는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바닥 다졌나? 실거래가 5개월째 올라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즉 전세 및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5개월째 가격 지수, 실제 매매 가격 지수는 올라가는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7월 달에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가격 지수가 계속 좀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을 뭐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금 뭐 거의 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거래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올라오면 그걸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수집해가지고 네.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오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권 평론가도 잘 지적하셨지만 이게 양극화인데 양극화 중에서도 저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거래가 뭐 상당히 연초보다는 올라오긴 왔지만 정상적인 거래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거래가 지금
미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도 양극화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실거래가 아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세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거래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까 말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시세가 낮다 그러면 시장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만 실거래가로 팔기 때문에 실제 그 실거래가하고 진짜 그 아파트의 진짜 내재 가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다. 제가 그걸 지적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실거래가의 전월 대비 변동률을 보니까 1월 이후에 전국을 볼게요. 네. 전국에 1월에 마이너스 0.8이었어요. 1월에 떨어졌다가 2월이 1.0, 3월이 1.1 올라갔거든요. 근데 4월, 5월, 6월로 내려오면서 0.8, 0.8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랐던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이게 계속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이 부분도 네.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 양극화다. 즉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안 된다. 그리고 둘째, 거래가 굉장히 지금 작은 상황에서 계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정상적으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실거래가의 전월 대비 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 1.4, 1.6, 1.4, 1.3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출 금리를 막 규제를 쪼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주니까 젊은 2030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던 건데, 이게 대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항이 많다. 아직 많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던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 저렇게 KB 국민은행 시세는 올라가는 게 맞고 어느 정도 맞췄는데. 네네. 100이 올랐는데 한국부동산원은 20밖에 안 올랐다라고 네네. 해가지고 굉장히 네네. 많은 어떤 질타를 먹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전에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좀 더 어떤 현 시세에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정부에 따라서 네. 관장하는 정부에 따라서 이 자료가 틀리게 나오는 건지. 네네. 지난 정부에서는 분명히 KB 국민은행 시세가 폭등했던 시세 맞았거든요. 네네. 한국부동산 틀렸고, 그럼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지금 어떤 객관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부동산이 맞다고 하는데, 네. 과연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서 바뀐 건 하나가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정부에 네. 따라서 이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을 볼 수 있는 어떤 신뢰 기준이 네.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건지를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난 정부 때 하도 많이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니까 부동산 자료에서 몇 %밖에 안 졌다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는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민감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한창 많이 뛰었을 때에 이미 한국 부동산은 미래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읽은 거죠. 왜냐하면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부동산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네라고 이제는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먼저 반응하다 보니까 부동산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통계의 오류가 좀 났었다. 시점상. 그렇죠. 시점상. 그러니까 한국 KB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은 자료의 그 뒤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말 그대로 전수조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에서 시기상 또 맞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실제 제가 쭉 통계상 봤을 때 말 그대로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부동산 자료가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국가 통계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했을 때 쓰는 통계는요, KB 시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부동산원 자료거든요. 이거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정부의 어떤 세계에 의해서 통계가 오르가 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KBC세는 뭐 대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대출에도 관계가 있거든요.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원 자료가 좀 더 가격의 민감도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너튜브라든지 미디어에서 막 얘기 나오는 게 지금 하락론자 있고 그쵸. 상승론자, 뭐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거기서 나오는 이론이 이제 데스켓 바운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죽은 고양이를 높이서 떨어뜨리면 한 번쯤은 오른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데스켓 바운스인데. 데드캣 바운스인데 이게 그래서 이 논리로 가지고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꼽아요. 그 몇 가지가 이제 예년에 지금 거래량이 5에서 60% 수준이다 보니까 뭐 반등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역전산안이 있고 PF 대출의 부실화고 우려, 세 번째로는 다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는 거, 그다음에 연체율,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 이런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말에 틀린 것도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본다 그러면 아니야 이제 오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있냐면,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시행, 요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그렇죠. 예, 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전산을 위해서 대한대출이 아니라 반환대출을 이번에 조금 DTI 60%로 맞춰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 상승론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를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팽배하게 맞두고 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론자하고 상승론자의 내용들을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네. 우리 평론가님은 어느 쪽에 좀 더 그래도 한 표를 더 준다고 하기에는 어느 쪽에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어렵고요. 더더욱 어려질 거라 보고 있고, 서울의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로 계속적으로 가치가 뛸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전 지금이라도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투자 입장에서는? 네, 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왜냐면 가격이라는 게 항상 빠질 때 사야지 뭐 오른 다게 산다면 늦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거래가 실수요자, 그리고 1주택 갈아타기 위한 수요, 그리고 젊은 층 2040 세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거라 판단했던 이 젊은 세대가 집을 구매하는 행렬에 다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요? 국지적인 현상이다. 국지적인 현상이다. 네. 그 지역에 따라 2030 주택을 뭐 생애 첫 주택이든 뭐 갈아타기든 간에 주택을 사는 사람은 첫째 일단은 직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집이 없다, 또는 집이 작다, 또는 집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에 있다. 그럼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나뉜다. 수요 극히 일부, 일부만. 소위 2030, 40 세대 중에서도 직장 빵빵하고 그다음에 뭐 소득도 빵빵한 일부 사람들이 주로 강남에 교육 문제로 들어와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영천에 있는 3040이 아파트 사는 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극히 이 일부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이요, 역전세로 인해 가지고 전세를 놓은 분들이 지금 자금이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 야,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정부가 돈을 딱 대준다고 하니까 요게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정부에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은 좀 헐값이라도 빨리 팔아치워야 할 텐데, 그렇죠?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것을 막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조치가 주택 가격을, 실거래 가격을 조금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전세를 놓은 분 중에서 전세값 떨어진 1억, 2억을 못 마련해가지고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얼마나 많을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이번에 그 역전세로 인한 그 전세 보증금 대출은 집값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것이고 대세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그 아까 이 실거래 가격이 뭐 한두 달은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9월 지나고 10월 지나면 저는 또 다시 실거래 가격이 다시 안정화될 거라고 두 봅니다.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 어떤 뭐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극히 좀 적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울 집값 뭐 두 분의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양극화입니다. 네. 이 양극화의 또 하나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가 청약 시장인데요. 네. 자, 올해 2분기에 전국 청약 경쟁률이 11대 1로 두 자릿수를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과연 전반적으로 이 청약 시장의 회복 기대할 수 있는지 네. 또한 청약 시장과 맞물려서 지금 봐야 될 게 미분양 물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분양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해소가 어떻게 될지 우리 평론가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수요자로서 내가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일으킬 수만 있다 그러면 청약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저는 청약을 좋아하는 게 지금 건설 원가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 지금 만약에 나중에 청약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저는 계속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의 분양 원가가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원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부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본다 그러면 지금의 청약은 메리트가 있다. 다만 조건은 당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만 그렇죠. 이제 가능해야 된다. 특히 청약 시장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경고성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드린다. 그래서 영끌은 굉장히 지금 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청약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인기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내가 이거 가서 뭔가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만 사실 들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만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용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규제적으로 묶인 지역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죠. 불구하고 뛰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말 그대로 증여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집안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청약 시장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나쁘지 않다. 과도한 대출은 들어가서 과도한 대출 일으켜서 청약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무리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청약 시장까지 짚어봤고요. 자, 지난 해부터 2022년 말부터 23년도 초반까지 시행사들이 이제 분양을 많이 미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하반기 서울 수도권에 이제 분양 물량이 굉장히 이제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금 공급 물량, 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이 현상, 과연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스케줄대로 분양이 된다고 하면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분명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 물량 공급으로 인한 것보다도 지금 거의 그 거시경제 환경이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안 좋아요. 성장률도 지금 하반기 좋아질 거라겠는데 네. 이거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한국은행이 아마 금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올려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환율 시장이 불안해지면 0.25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0.5까지 갑자기 한국은행이 올려야 될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을 놓고 보면 경기도 안 좋지, 금리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지 않지,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소강 상태 오래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몇 개, 그러니까 진짜 현금이 많고 진짜 뭐 이 초거부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물량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대출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민용 아파트 공급의 경우에는 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대부분 저는 하향으로 갈 거다. 저는 갈 것이라고 봐서 꼭 필요한 주택이 아니면 저는 융자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청약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건강에도 제일 좋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청약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전망과 그리고 그 청약 시장의 물량, 공급량에 따른 어떤 부동산 영향까지 살펴봤고요. 자, 임대차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전세 비중이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현재. 역전세난 속에서 회복김이 없는 전세 시장인데요. 근데 반면에 최근 시장에서는 전세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다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언론 기사 나오고 있죠. 자, 월세 대신 전세 이자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임대차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했던 역전세 반환 대출 이게 저는 굉장히 솔직히 불만입니다. 불만이죠.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영끌하신 분들, 그다음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분들은 따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 되는데 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흐트러놨단 말이죠. 과연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 망가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기회를 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역전세에 대해서 이제는 만약에 내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 싸게 내놔야죠. 예, 정말로 금매로 싸게 내놔서 그걸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숨을 붙여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많은 시청자들이 저 사람은 그럼 말 그대로 집 없어서 저도 이제 토지세 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산세 다 냈고 건물세도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임대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이런 어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영끌하셨던 분들에게는 따끔한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를 막아놔서 어떻게든 연장시키려고 그건 이해는 가요.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연장시키려고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은 와 이건 역전세 반환 대출을 제가 뜯어봤는데 DTI 60%에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혜택이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꼼꼼한 어떤 틈을 안 주기끔 위해서 하지만은 그것도 이거 악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역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세 시장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받칠 수 받치죠. 이게 있는 전세가 받쳐주면은 매매가가 받쳐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을 하나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물론 꼼꼼하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의 틀을 줬는데 장치를 줬지만은 그거마저도 사실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이거 역전세 반환 대출 해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임대차 시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연착륙을 위해서 진짜 대출, 세금,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강력한 거래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셨고요. 근데 일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의 온기는 잃은 상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과도한 규제 완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장을 우리 바라보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 시장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현 정부가 시급하게 할 과제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2030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가 어디에 많은가? 어디에 일자리가 많은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030 세대들이 자기 일자리에서 가까운 경기도가 아니고 온정지구가 아니고 일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부담 없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도 뭐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3,500세대 막 이러고 있거든요. 나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거 해봤자 2030은 진짜 그림의 떡이다. 2030 세대들이 편안하게 직장에 가까운 곳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임대든 뭐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전 대형 뭐 3,000세대, 4,000세대 이런 거 자꾸 접근하지 말고 개인주택 한 10채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5층짜리로 15평에서 20평짜리에 2030 세대가 좋아할 디자인을 해가지고 용산의 청파동에 그다음에 뭐 효창동에 이런 소형 맞춤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는 것이 저는 제일 지금 2030 세대들이 필요한 것이다. 자꾸 뭐 신도시에다가 뭐 몇만 채를 짓는다고 하는데 물론 청약은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결국 전세 주고 또 서울에서 임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교통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효창동에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정부가 사가지고 5층에서 10층 경관을 해치지 않고 20평 이내에 아주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그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맞춤형 정책에 네, 대해서 소형. 혹시 또 평론가님도 따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규제는 풀 건 다 풀었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네. 뭐 이번에 뭐 전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그 신세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금리의 방향성이 깜짝 놀랐던 게 항상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좀 이게 금리의 향배 이런 것들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좀 해안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책권자에 있어서의 공급에 맞춤형 공급을 좀 당부하셨고 2030이 필요한 직장에 좀, 가까운 그렇죠. 부담이 안 되는 말씀하셨고 우리 평론가께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금리에 대해서 특히 네. 금리의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셔라는 당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신세동 교수님,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